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 아침 8시 53분입니다. 오늘 아침 녹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푸틴이 또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이슈가 생겼죠. 그래서 이슈에 관한 점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이 결국 선전포고를 한 거죠. 물론 이게 속 시원한 선전포고, 우크라이나를 때려 부시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뭐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했죠. 그렇게 해서 뭐 우크라이나의 뭐 역사가 어쩌고 러시아의 역사가 어쩌고 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그 땅을 먹어야 된다라고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아무튼 1시간짜리 선전포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너머로 들어가는 게 영상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목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 이슈라는 측면만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단계가. 근데 이제 일단 립서비스 단계가 끝난 거고, 이 중요한 부분이 일단 실제적으로 군대가 국경을 넘어가냐 마느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근데 일단 이 부분이 일단 이벤트가 딱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하나 나와서 전쟁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김이 빠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서 여기서 제가 지금 재료에 김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여기서 엄청난 뭐 세계대전이나 전면전이 난다는 가정은 안 한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미군이 진짜 미쳐갖고 개입을 하거나 그러면 또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김센 게 아니죠. 근데 아무튼 전면전이 안 난다는 가정하에 전쟁이 대충 국지전으로 이렇게 하다가 손잡고 마무리한다는 가정하에 이 군대가 국경 넘어서 진입을 했다는 건 일단은 중요한 이슈가 노출된 거다. 중요한 재료가 노출된 거다. 이렇게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전쟁 이슈에 관해서 남은 거는 뭐냐? 남은 거는 이제 뭐 몇 명이 죽고 다쳤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결과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뭐 바둑으로 치면 한 수를 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의 차례입니다. 미국이 이제 보겠죠. 바이든이 봐가지고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고 할 겁니다. 이제 미국의 대응, 이제 우리가 이 전쟁 이슈에서 집중해야 될 거는 러시아군은 이미 한 수를 두었고요.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카드가 뭐냐, 유럽의 카드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리거나 뭐 박살나거나 뭐 반등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전쟁 이슈의 측면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김이 샜다라는 거. 다만 이제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김이 샜다라고 해서 야 그럼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급반등하냐, 이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8시 56분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워낙 그 전부 다 잠자고 있을 그런 시간에 이 이슈가 터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계 주식시장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이슈가 완전히 반영되진 않았죠. 재료 자체는 김이 새서 약간 신선도가 떨어졌지만은 아직 이 이슈가 주식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반영은 안 됐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반영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그 뭐 제대로 미국 주식시장도 열려있지 않고 그래서 정확한 반응을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대략적으로 반응들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일단 조금 충격으로 받아들이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말싸움 하던 때와 다르게 이건 좀 충격이 있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요. 일단은 그 유럽장 마감이 일단 조금 좀 심상치 않았고요. 그리고 러시아 지수 같은 경우는 뭐 13% 폭락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조금 좀 뭔가 충격이 좀 있긴 있는 거예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공포로 뭐 3% 넘게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폭락 마감했죠. 자, 폭락 마감했죠.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확실히 좀 이런 게 유럽 쪽에는 진짜 심각하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유럽 지수들 같은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독일 하나만 볼 건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어젯밤에 중요한 넥라인을 붕괴시키면서 본격 이제 상승 추세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 2020년 3월부터 해서 이어오던 이 상승 추세가 끝났어요. 어젯밤으로 해서요. 왜 끝났냐? 여기 보시면 저점 이런 거 있었죠. 고점 있죠.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면 뭐예요? 하락 추세죠. 예. 그리고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라인이 어딥니까? 여기 넥라인이죠. 여기 있는 넥라인 이 자리를 어젯밤에 종가상으로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추세는 끝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락 추세의 본격적인 시작이냐? 아직 이거를 논의하는 건 조금 이른 시점이고요. 일단은 유럽의 대장인 독일 지수의 상승 추세는 어젯밤에 그 이슈로 인해서 끝났습니다. 요런 점. 다만 이제 우리 생각해봐야 될 점은 그 중요한 라인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킨 라인입니까, 이 자리가. 여기가 언제 올라왔죠, 이 자리를. 2021년 3월달. 그러니까 1년간 지켰던 라인을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하루 만에 야 이거 이제 붕괴됐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대폭락이다. 내일부터 대공황이다. 이게 아니고 제 생각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요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래 꿈틀꿈틀 하겠죠. 넥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추세를 결정하는 선이라는 건데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이라는 건데 이게 장대음봉 한 방으로 이렇게 붕괴가 된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번 전쟁 이슈가 그렇게까지 그 엄청난 그런 이슈라고 일단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데는 중요한 이슈겠지만 일단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야 이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이슈인가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해요.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라인 붕괴시켰다라는 거, 반응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뭐 다른 위험 자산들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거 보는 거는 조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뭐 혹자는 뭐 안전자산에 해당하고 뭐 금을 대체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위험자산의 대표주자죠. 위험자산의 대표주자 비트코인은. 네, 아무튼 위험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이 보시다시피 일단 반응이 이렇습니다. 반응이 이래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래도 위험자산들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이런 점들 비트코인의 반응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시간에 이게 마켓 오픈 돼 있는 거네요. 그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급등을 하긴 했어요. 빠지다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그 지금 이 이슈를 좀 시장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그 외에 안전자산들 이제 그죠?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 보였으니까 일단 뭐 하여튼 전쟁 이슈가 조금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외에 뭐예요? 그 외에 국제유가 어젯밤 또 급등했죠. 3% 급등했죠. 이거 국제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오버슈팅을 봐야 상승 추세 끝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하여튼 어젯밤 국제유가도 급등했고 골드도 보시다시피 신나게 상승 중입니다.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쉬었죠. 이제 더 상승폭이 가팔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 전형적인 어떤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버리기 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살펴봤고 S&P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들을 일단은 뭐 사실 이게 지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단 어젯밤에 중요한 자리들을 보시다시피 일단 붕괴를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고 S&P는 이제 전저점 부근까지 바싹 내려온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전저점 붕괴시켰죠. 물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게요. 아직 개장 전이니까, 본장 개장 전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라인들을 일단 붕괴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거죠. 4340, 13800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죠. 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저점 자리니까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 이렇게 중요한 자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아까 독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넥라인 중요한 자리니까 붕괴시키는데 한 번에 붕괴가 되겠냐 요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제 생각에 오늘 밤 내일 밤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좀 치열한 싸움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숏 포지션을 들고 있는 제 입장에서 이런 건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 이게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지지선을 테스트하는데 폭락을 해가지고 여기 위에서 지지선 위에서 이 테스트하다가 하락하는 거 하고 어떤 충격으로 쿵 하락시켜 놓고 지지선 이 위에 있는 걸 저항으로 인식해 놓고 이 아래에서 테스트하다가 더 하락하는 거 이건 분명히 느낌이 다른 거죠. 이거 두 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하락 포지션을 잡고 있는 제 입장에서 숏 포지션을 잡고 있는 제 입장에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상황에서 지금 일단 붕괴를 먼저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간 뭐 장이 본장 중이 아니라도 일단 붕괴는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숏 포지션들이 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은 됐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저항이 붕괴가 됐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중요한 저항에 오면은 숏 포지션
매집하는 뭐 그런 거 하면은 되겠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안전자산이나 원자재나 이런 애들이 분위기가 이슈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한국장 뭐 숏 포지션을 이제 몰빵하고 그래야 돼요? 그건 아직까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 아시아장은 어쨌든 지금까지 그 전쟁 이슈에 대해서 비교적 좀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그런 측면이 있긴 있거든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한국장의 반응은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한국장은. 한국장 지금 개장했으니까 잠깐만 살펴보자면 또 개파락 출발했죠.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거 개파락 한 방에 지금 그 푸틴이 뭐라 했던 그런 악재를 한 방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하락할 거면은 장중에 하락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개파락 말고 장중에 예를 들어 보합이나 개파락이 작게 출발하면은 장중에 이렇게 슬슬슬슬 악재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하락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락 포지션이 누적될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개파락 이렇게 더군다나 7포인트씩 개파락하는 거 2% 가까이 개파락 출발하는 거는 하락 포지션 입장에서 그다지 좋은 건 일단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아무튼간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 있다. 뭐 그런 것만 생각하시고 하여튼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붕괴시키나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별로 그렇게 이런 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숏 포지션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장 초반에 어제 하여튼 지난 며칠간 흐름이 계속 똑같아요. 한국은. 계속 장 초반에 어떤 강하게 어떤 그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를 강하게 개파락으로 반영하고 장중엔 반등을 했었죠. 오늘이라고 달라질까 싶긴 한데 하여튼 저는 솔직히 한국장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밑에 있는 지지선 붕괴시키면은 박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점들. 다만 이제 오늘도 이렇게 개파락 출발하면서 분위기는 또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어젯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가야 될 때요. 가야 될 때. 이렇게 지지력을 만들어 놨으면 오늘 좀 가야 된다고요. 위로 이제 가야 되는데 가야 될 타이밍에 자꾸 못 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안 좋긴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상승 포지션 입장에서 가야 될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긴 해요. 그런 점들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 콜옵션들이 박스권 하단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지지선 어디 또다시 테스트 하겠죠? 요거 보시면 되겠고 콜옵션들은 하루 만에 박스권 상단 비스무리한 자리로 다시 올라가 버렸네요. 그죠?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지지와 저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러시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러시아 그죠 우크라이나 쪽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영향을 좀 어떻게 받으려나 좀 그다지 충격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뭐다 2%씩이나 한 번에 폭락해가지고 역시나 이거 별로 좋은 반응은 장중에는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시 매도 전략이에요. 반등시 매도 전략. 지금 숏 포지션 추격이 아니고요.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고 하고 있죠. 계속. 아무튼 370부근에 출발할 줄 알았는데 370부근이 아니고 360부근으로 또 내려왔네요. 참 시장이 고약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차분하게 대응하시라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슈는 어쨌든 이게 좀 아시아장에는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미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보시면 뭐 미국 유럽이 2% 3%씩 빠지는 거지. 여기 보시면 뭐 호주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이런 데는 솔직히 좀 반응이 일본은 좀 반응을 해주네요. 하여튼 아시아는 약간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냥 일단 뭐 단기적인 이슈 이런 걸로 반응하는 측면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생각이고 중요한 라인 붕괴되면은 박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직 중요한 라인은 붕괴되지 않았네요. 이런 점들 제 이야기 절반만 들으시고 그 실제적으로 시장의 반응은 지지와 저항 붕괴하냐 지지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은 얼추 다 본 것 같네요. 하여튼 원달러 환율 같은 것도 요즘에 계속 옆으로 계속 버티고 있죠. 옆으로 계속 빠지지 않고 이 원화 강세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일단 아래쪽 하방 경직성 나오면서 버티고 있는데 일단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할 거예요. 무역 수지 적자 이런 거 계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기름값 올라가고 그죠? 계속 어쨌든 무역 수지 적자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게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게 상식인데 근데 아무튼 그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미 6개월, 7개월 넘게 원화 약세가 진행된 상황이라 이게 이제 약간 선반영됐다 이러면서 지금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일단 좀 힘을 모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 일단 그 워낙 강세는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왜냐 하방 경직성 나올 만한 요인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무역 수지 적자에 지금 막연한 전쟁 우려에 미국 긴축 우려에 그 어떤 거 하나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가는데 우호적인 요인이 별로 없으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점들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다만 이제 지금 보셨다시피 중요한 저항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서 1200원대에 저항이 누적되고 있으니까 가는데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원달러 환율 이런 걸 봐도 외국인 자본이 잘 안 빠져나가요. 오히려 한국에 지금 들어올라 그러고 있어요. 하여튼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묘한데 환율 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쨌든 그죠? 이 숏포지션을 공격적으로 코스닥은 모르겠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이 반등시 매도 전략이지 이거 추격하면은 골 때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칠게요. 결국 아침 영상 녹화 한 꼴이 됐네요. 하여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